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지문은 2020년도 수능 16번에서 21번 주제통합적 독서를 바탕으로 한 글이죠. 그래서 가에서는 16세기 북학파의 북학론, 나에서는 18세기 후반 청의 사회경제적 현실. 그래서 이 두 지문을 주제통합으로 설명하는 지문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문단, 나 지문도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제통합적 독서인데, 그래서 가 글과 나 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 글은 북학파의 북학론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히고 있는 글이야. 그래서 박제가라는 사람의 북학론, 이게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 이거랑 그 다음에 이덕무라는 사람의 북학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건데, 이덕무의 북학론은 이 면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주제통합적 독서에서 이 글은 이 둘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북학론에 대해서 같은 북학파라도 어떻게 관점이 같았고 달랐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글에서는 18세기 후반 청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번영했고, 어떻게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서양과의 그것 때문에 교역이 축소되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설명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18세기 후반, 둘 다 얘도 18세기 후반이고 얘도 18세기 후반이야. 그래서 같은 18세기 후반에 청나라의 상태와 우리나라에서 그 청나라하고 관련돼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북학파잖아. 그 관점에서 견해 차이를 바라보는, 그래서 18세기에 북학파들이 바라보는 때 얘네 문물을 받아들이자 했던 건 그때가 번영했던 거거든. 근데 청나라가 그때 위기도 겪고 서양 교육이 축소되는 이런 흐름을 겪었는데, 그러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파도 북학파 내에서도 박제가나 이덕무와 같이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글을 같이 보게 되면 18세기의 북학파, 북학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정세를 어떻게 볼 수 있다? 통합적으로 심화 독서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출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정에 따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 2, 3문단이었듯이 얘도 견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박제가가 2문단, 이덕무가 3문단 이렇게 구성하시면 이 글이 1, 2, 3, 1, 2, 3 문단의 내용 설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면서 찾아봅시다. 1문단에서는 북학파들의 견해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학파들이 북학론을 설명을 했는데 청나라를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기록해 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이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왜? 아까 말했잖아. 18세기 후반까지 청나라의 문물은 굉장히 번영했고 경제가 번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적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달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 이들이 얘기하는 북학론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박제가와
이동물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박제가를 통해서, 3문단은 이동물을 통해서. 그래서 박제가의 북하기와 이동무의 이병기, 이 두 개를 통해 지금 둘의 견해 차이를 바라보자 라는 게 지금 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학파의 북학론이 있는데 얘네들이 달랐다. 그래서 박제가의 견해와 이동무의 견해를 박제가의 북학의, 이동무의 이병기로 살펴보자 라는 게 핵심이겠네. 그럼 당연히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둘의 비교겠지.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요걸 비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이었다면, 수능이었다면 이게 길고 양이 많으니까 정리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오히려 훨씬 편한 지문이지. 왜? 그냥 정리해서 이해해서 가져가면 그냥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단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꾸지 않거나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또는 순서만 바꾸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문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박제가의 북학위를 보시면, 첫 번째,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왜?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된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겠지.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보는 관점이 당연히 긍정이었으니까 생각도 긍정이겠지. 두 번째,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했지. 그러니까 뒤로 이어지지. 당시 조선의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조선의 발전 방향이 지금 어디야? 청이야. 그리고 중화관념의 절대성도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보다는 함께 가자 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받아들이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명에 대한 의리를 어떻게 바라봤냐? 이건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텐데,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봐버리는 거지. 명에 대한 의리는 청이 이미 100년 넘게 다스렸으니까 사라진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북학론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공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 실용적, 그러니까 실학이겠지.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있죠. 주자학자, 이게 얘네들이 뭐야? 일반적인 성리학자야. 공리공담에 빠져있는 성리학자, 실용적인 입장, 실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제가의 이론 5가지가 나왔네.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좀 공부할 게 또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 명에 대한 의리니 이런 말을 하잖아. 그 다음에 청에 대한 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마지막에 실용적, 실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지금 이 시대 관점, 이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 관점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근데 이거는 제가 정규 수업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사대주의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사대주의가 뭐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약소국이 큰 나라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면 나라의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사대주의는 민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한족 중심이에요. 한족 중심. 그러니까 한족이 세운 나라들, 뭐 명나라라든지 송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사대주의야. 근데 한족이 아닌 경우는 오랑캐로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봐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나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명도 중국이고 청도 중국인 거야. 그럼 둘 다 사대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민족으로 접근을 하면
명은 민족 중심에서는 한족 중심이랬지. 그럼 명은 사대주의야. 근데 청은 오랑캐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이 사대주의에 따르게 되면 사대주의는 민족 중심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명에 대해서 사대주의야. 그러니까 명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게 명분이 있는 사고겠지. 근데 그에 비해서 청은 명분이 없는 거야. 사대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랑캐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건 실리, 실용적인. 그래서 명분이냐 실용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1 교과서의 허생전이라든지 박지원의 작품이죠. 박지원도 지금 이 박제가랑 똑같은 입장이야. 왜? 북학론자, 북학파거든. 그래서 이 허생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실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바라볼 때 또는 독서에서 이 사대주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걸 지금 2문단에서 설명한 겁니다. 3문단 이번엔 이동무의 이병기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보시면 청의 현실적 객관적 태도로 기록. 근데 이 청나라의 문물을 이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추구하는 이용후생, 요런 게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이용후생. 그러니까 지금 이 이동무의 두 번째 특징은 요렇게 보셔야 돼. 박제가와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할 때도 이 박제가와 이동무를 뭐 해야 돼? 표로 정리해 버리는 게 좋겠지. 그래서 공통적인 측면과 차이적인 측면. 그래서 공통점은 이 이용후생적 측면을 가졌다는 거. 왜? 실학자니까. 근데 나머지 차이점들을 비교해 가지고 박제가는 어떻고 이동무는 어떻고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2, 3문단이 끝날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후생 마찬가지로 이용후생 실학적 관점에서 이용후생을 강조했다는 게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둘 모두를 인정했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둘을 같은 견해로 봐버리는 거고,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게 이동무의 특징이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벌써 나왔죠? 박제가와 이동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게 가 지문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은 단은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18세기 후반의 청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야.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청나라가 번영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기가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8세기 후반 중국 청이겠지.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 향촌의 전기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돼가지고 교역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었던 게 그 시대의 청나라의 정세였다는 거지. 경제적인. 그래서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 그러니까 봐봐. 벌써 장거리 교역이 필요하다는 건 멀리까지 가서 사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쉽지 않은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사치품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일상적 물건까지 확대가 됐다는 건 그만큼 뭐야? 나라가 번영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장거리 교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무역의 발전과 은이 많이 유입되게 되겠지. 그렇게 은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통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을 중국 경제가 세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죠? 중국의 번영. 18세기 후반 청의
번영을 5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네.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 뭔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청이 번영했는데 그만큼 발전하고 대외 무역이나 교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문단인데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라는 거지. 급격한 인구 증가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됐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럼 서로 유대가 어떻게 되겠어? 그치. 끊기게 되는 거야. 끊기게 되고 이런 결사 조직이 성행하게 된다는 게 특징.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했고 위기 상황에서 이 불법적 조직들이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시기의 위기,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야. 이런 문제점 속에서 그 시대 중국에서 청나라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냐? 당연히 불안을 느꼈겠지? 그래서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라는 모색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확대로 인해서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뭐했다? 무역 개방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발전하면서 번영했으니까 확대를 깼지. 근데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엔 통치자들이 어떻게 됐다? 불안을 느끼고 개방을 축소하는 이게 이 시대의 관점,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으로 한번 전체 글을 보자는 얘기지. 1번 가는 18세기 중국들에 대한 청나라제 정확히는 중국청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 그치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면 더 좋겠고. 1번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뭐겠어? 북학론이지. 그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 이런 거 비교는 없었고. 세 번째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맞죠? 요까지는 맞았네. 다양한 시대적 기준 저는 전혀 없었고. 4. 나는 18세기 요것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네요. 5번 가와 나 모두 18세기 중국 현실을 제시하면서 맞죠?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은 없었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그치 요런게 좋죠. 가의 2문단 가의 3문단으로 비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지.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리론을 방도라고 간주했다. 맞고.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맞고. 이동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맞지. 3문단에 보면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황제의 행차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으니까 가능하겠죠. 4번 이동무는 청나라의 문물을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여기까지는 맞죠.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5번 박제가와 이동무 모두 그치 중화관념 이거는 뭐 그저 이건 부정할 수 없지. 4대주의니까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동무의 평등견이죠. 그러니까 청에 대해서 평등견은 찬반이 있었잖아. 이런 이분법이 있었는데 이 이분법에서 어떻게 돼버린 거야?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평등견이잖아. 벗어나서 청하고 조선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평등하다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틀렸지. 기준 이런 거 아니라니까. 평등하다니까.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 청의 방식에 따라 틀렸다니까. 이런 표현들이 벌써. 그러니까 이 평등견은
둘을 평등하게 인정해버린 거야, 현실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뭘 계산하다, 뭘 기준으로 뭘 따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냥. 지금 보시면 차이에서 아니라니까. 각각을 인정해야지. 4번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지. 이건 아예 반대되는 거잖아. 5번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 그치, 지양하는 거지. 청과 구분되는 독자성 유지. 맞네. 답은 5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기억에 대한. 봅시다. 기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억은 아까 방금 지문에서 봤죠? 심각한 위기에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1번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 틀렸지. 작물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봐,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다 했으니까 얘는 내용은 맞는데 얘는 위기가 아니라 번영이라 틀렸지. 세 번째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그렇지, 아까 문제점 인구 증가가 되고 반란 뭐 집단들이 나타나는데 걔네가 반란에 가담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4번 이주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사회적 유대학화로 인해서. 틀렸죠.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5번 보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네. 북학의 비판적 읽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것 같아? 경제가 그만큼 부흥하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수만 양을 영경, 중국의 수도죠, 청나라의 수도 실어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중국에 가서는 사온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걸 팔아서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북학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아까 우리가 실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요게 이 시대 관점이기 때문에 뭐랑 차이가 있어? 성리학과, 고리타분한 관념에 빠져있는 성리학과의 차이점 입장에서 보셔야겠지. 1번 볼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죠? 실용적 입장.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 제시한 북한론의 당위성 뒷받침하는 건 가능하겠고,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치, 상충되진 않죠. 4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 이런 건 틀렸지. 오히려 보기에서 은이 천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니까. 5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맥상음이 뭐 이런 것들은 읽으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주제통합적 독서인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했듯이 주제 통합, 주제 토픽이 뭐야? 그치, 18세기 후반의 청나라와 관련된 지식이겠지. 그거를 가짐을 해서 북학파, 북학론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박제가와 이동무의 차이로 봤고, 그 다음에 나그레에서는 18세기 후반의 경제적 번영, 위기,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심화 독서할 수 있다라는 글의 실제 근거를 가지고 나온 글이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의 포인트는 몇 개 집어본다면 당연히 그렇죠. 이게 제일 좋죠. 첫 번째, 박제가의 북학의와 이동무의 이병기에 나타난 둘의 북학론의 견해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청나라, 18세기 청나라의 번영의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와 그 대응이라 해서 묶어서 설명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나 경제처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용 정리 철저하게 저 세네 가지만 내용 정리를 잘 하시고 이 글의 흐름만 잘 하신다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독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